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이 300명대에 들어서서 좀 걱정 중인 김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김주석입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 소식을 좀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피스 메신저 최현탁입니다. 아니, 피스 메신저. 좀 뭔가 마요. 오프닝을 항상 이 코로나로 우리가 오프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네. 또 많이 늘고 있어요. 또 지금 그죠? 그니까요. 네. 3,400명대로 뭐 진입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할지는 몰랐어서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저 다 조심조심 해가지고 코로나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지금 또 백신 개발 소식이 좀 들려오니까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간에 좀 댓글이 달렸는데 또 오랜만에 구글플렉스님께서 7개 에피소드에 짜자자자자작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네요. 와. 네. 그래서 이제 또 테스 형 석유가 왜 이래 이 또 방송에 아무리 그린피스라지만 이 방송을 무려 조천호 박사님이 들으신다니 대박. 저는 이 개편 좋습니다. 각자 어울리는 자리에 가신 것 같아요. 조천호 박사님이 또 동의하시는 않으셨지만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홍보하는데 제가 확인했다니까. 아니, 다음에 확인했는데 지피지기 조천호 초대석에 한번 초대를 드려야겠어요. 아니, 조천호 그건 안 오실 박사님 것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홍보해도 괜찮나요? 뭐 괜찮으면은 앞으로 좀 홍보를 하고 뭐라 하시면은 또 초대도 드리고 하는 걸로. 네. 조천호 박사님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착한 나연쌤은 나연쌤 지인이 아닌가라고 생각 드는데 손님 초대석 진행으로 윤탁쌤은 2020 원더키디에서 그린뉴대 한라인으로 재석쌤은 기후위기 지식으로 팟캐스트를 보다 더 유익하게 만들어주네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3분 같이 하는 방송도 들을 수 있어 좋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또 제일 바빠 보이는 지석쌤이 안 나오시면 어떠나 했는데 다행이라고 그리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 구글플렉스님이 제 네. 지인이 아닌 게 제 이름이 오기가 있어요. 저는 그렇구나. 나현인데 나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르는 분들에게도 착한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네. 저는 좀 너무 잔인한 댓글이라고 판단되는 게 원래 이렇게 칭찬해줄 게 없으면 그냥 착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석쌤 너무하네. 좀 그래요. 지석쌤은 기후위기 그 얘기를 하지 지식으로 말걸. 보다 더 유익하게라고만 써주시고 좀 약간 나중에 걸리셨는지 제일 바빠 보이는 지석쌤이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또 오랜만에 그린뉴대- 만나서 훈훈하네요. 그린뉴대 한라인 코너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린피스가 또 정치 중립적인데 이게 너무 이제 또 한편 드는 거 아니냐 약간 그 미국 대선에서 약간 좀 저희가 좀 흥분한 게 있는데 그 얘기 또 나중에 좀 해보죠. 허지우님이 댓글과 후원 달아주셨는데 나연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믿고 듣는 붓바살바 알짜 정보 쏙쏙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는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기사를 봤어요. 산업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 기반을 전환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연쌤, 윤탁쌤, 지석쌤 파이팅! 이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가나다 순으로 파이팅 외쳐주신 것 같고 이게 그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는 저도 본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조용한 게 일본 같은 경우 산업계가 나서가지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려고 그러고 넷제로 가야 된다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계는 정말 조용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도 좀 이게 어쩌려고 저러나 근데 약간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산업계가 같이 좀 동참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네요. 그런 거 아닐까요? 또 이제 국민들이 또 이제 전기세 부담을 하고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미안하다 이런 입장이 아닐까 또 생각해봅니다. 사실은 항상 하는 얘기가 국민들이 전기를 아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산업계에서 쓰는 에너지량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게다가 그쵸. 최근에는 지금 거제 같은 경우도 조선업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일단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한 6개월인가? 그 정도를 이제 고용을 유지하는 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산업계가 돈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입자도 만들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벌어둔 세금 가지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빨리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일자리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예, 좀 뭐 극렬하게 반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환영도 아니고 조용히 그냥 뭔가 그냥 눈치만 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 저도 얼마 전에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 해운업에서 또 이제 배 운항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이 뭐 나라로 따지면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나 뭐 그런 기사 본 것 같아요. 거기는 많죠. 뭐 이제 예. 기름으로 배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기름 가스를 열심히 싣고 나르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산업 구조로 가는 건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화석 연료에 집중된 산업들에 또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세금이 또 많이 들어간 상황이죠, 그죠? 그렇죠. 뭐 지금 두산 일단 회생시킨다고 뭐 몇 조 넣었죠.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이 또 너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제 대한항공에 떠넘기는데 이제 그때 또 세금을 또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8천억 정도. 예. 네, 이런 식으로 그쪽에다 지원을 해서 계속 살려놓는 게 이게 과연 넷제로를 선언한 거에 맞는 건지 사실 안 맞거든요. 예, 뭐 대놓고 얘기합시다. 안 맞기 때문에 빨리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른 쪽을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일단 현상 유지에 너무 온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이제 저희는 이제 기후 변화가 우선순위이긴 한데 이제 약간 뭐 김해 신공항 논쟁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희 눈에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된 이 밀실 그 이면에는 또 그 대한항공 그 자제분들이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또 지배 구조와 관련된 또 그런 게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언제쯤 또 탄소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할까 좀 그런 아쉬움이 드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뭐 영국에서는 한 7, 8년 끌다가 만들기로 결정했던 히드로 공항 그 8주로 확장하는 것도 법원에서 막았거든요. 야, 그거 2050년 넷제로 온실가스 목표랑 안 맞는데 다시 검토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쭉 가버려요. 밀실에서 해가지고 물론 아직 이제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합병이 완전 끝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 못하게 되시는 분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넷제로를 선언하고 한 것과는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좀 그럼요. 저희가 탄소 때문에 아쉽지만 일 그만두시고 그러셔야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비용을 이제 재원을 활용해가지고 또 새로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창출해서 그분들을 또 지원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또 유튜브로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또 김나연 쌤 한번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서진님께서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최근에 한참 바쁘다가 다시 열심히 정주행 중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할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그린피스 유튜브 콘텐츠 좀 꾸준하게 저희 콘텐츠가 소비가 되고 있는데 유튜브로도 이제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많이 이제 사랑 부탁드리고 또 요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각자 만나지 않고 각자 집에서 녹음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좀 에코가 좀 더 발생한다고 그런 컴플레인이 이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저희가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공기 반 소리 반 잡아낼 수 있는 최첨단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전하는 말씀 듣고 오랜만에 전기차 소식도 그렇고 저희 또 지구촌의 굉장히 큰 이벤트였죠? 미국 대선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뭐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조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쇼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보세요. 미국 대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트럼프 현 대통령이 이제 뭐 트위터에 워낙 다양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끝난 거죠, 그죠? 미국 대선? 네, 대선은 끝났고 심지어는 그 트럼프를 띄워주던 폭스뉴스에서도 이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웃기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또 뭐 폭스뉴스 공격하고
네. 트럼프 지지자들이 폭스뉴스 버리자 그러면서 아예 뭐 새로 뭐 하나를 뭐 만들어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울프 네. 뉴스 뭐 이런 거 만드나요? 뭐 진짜. 네. 뭐 마가 뉴스인가? 아무튼 좀 더 약간 더 막 나가는, 사실 폭스뉴스도 좀 많이 막 나가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뛰어넘어서 막 나가는 그런 매체가 지금 뭐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들으면 그 매체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 이쪽으로 뭐 이사 가자 뭐 이러면서 좀 그런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기행을 보이고 하긴 하고 하지만 또 미국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또 본인 각자만의 신념과 이유를 통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 엄청나게 입장에서는 많죠. 네. 바이든 이제 당선자가 훨씬 더, 저도 이제 당선자 표현 쓰면 뭐 뉴스에 좀 실리나요? 붓바살바 사여고 당선자 표현. 그러니까 당선자가 워낙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참 진짜 중립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정책적으로는 당연히 바이든 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저희가 또 그런 게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니 뭐 기후지옥으로 끌고 가자는 대통령하고 그렇죠. 네, 기후변화 맞게 노력하겠다는 사람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중립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죠. 그레인피스 내부에서도 네. 워낙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진짜 내부적에서 참 많은 그 논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평화적인 양위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죠? 법적인 분쟁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우선 저희는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인수인계를 받을 거를 가정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또 이제 미국에서 또 오래 생활하셨던 김지호 선생님과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난 선생님도 뭐 좀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제 교육도 좀 갔다 오고, 네, 착하시고 교육도 많이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좀 정책을 내놓을지, 벌써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또 있었군요. 우리 방송에서 분명 다뤘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러니까 각 주별로 다 법이 있는 거죠, 지석쌤? 예, 다 국기도 있고 뭐 국가도 따로 있고 막 그래요. 예. 진짜로. 그러니까 뭐 이번 선거 봐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막 이 주에서는 누가 이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표를 다 몰아준다. 이런 거 되게 특이한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뭐 이분이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2035년에 개솔린 차를 이제 못 판다. 이런 거를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거지 주정부가 할 게 아니다라면서 그 권한을 박탈했는데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이런 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아예 그냥 국가 전체로 갈 수도 있죠. 네. 사실 미국 하원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독식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위도 다 뭐 여야 뭐 합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수당이 다 소위원장 하고 하는데 거기 기후위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 6월 달인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2035년부터는 그냥 휘발유차나 뭐 디젤차 못 팔게 한다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좀 미리 한 거죠. 그 캘리포니아가 불바다가 됐을 때 나와가지고 이거 앞으로는 우리가 하겠다 했고 지금 바이든이 하려고 하는 건 35년도부터는 판매 금지를 가려고 할 거예요. 전체를. 근데 이제 이걸 또 어떤 저항이 나올지 그리고 상원회의란 의회가 2개 있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하원은 뭐 민주당 쪽이 잡고 있는데 상원은 지금 못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원이 어깃장 놓으면은 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가지고 행정명령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일단 방해는 안 하겠죠. 예, 이런저런 주에서 판매 금지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처럼 웃기지만 하면서 소송 걸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냥 하게 두던지 할 거예요. 최소한은. 예. 그 상원의원이 50대 50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원의원이 이제 갖고 있는 게 이런 뭐 규제나 이런 거를 자기들이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네,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주정부가 알아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가 될 수도 있지만. 그죠? 그렇죠. 선언을 각자 하고 그거를 이제 연방정부가 길을 쓰고 뭐 막지만 않으면은 일단은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됐으면 진짜 캘리포니아를 소송해가지고 35년도에 이런 뭐 판매 금지 무효시켜버리고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일단 그러지는 않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 보면은 반대편으로 진짜 열심히 일했죠.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이 소식 보고 너무 놀랐는데 섬세해요. 꼼꼼해. 네. 이게 물 수자원이 중요하니까 미국이 연방법으로 샤워기는 분당 9.5리터 이상 물을 쏟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제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지나치게 또 강하게 세게 뭐 이렇게 내고 그걸로 오락도 즐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또 완화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무슨 국립공원에서 석탄 캐는 거 이런 거 풀고 알래스카 이런 데서 석유 탐사하는 것도 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꼼꼼하게 그 백열전구는 너무 열효율이 안 좋아서 사실은 거의 그렇죠. 전열기구거든요. 이건 거의. 에디슨이 만든 거 아닙니까? 한 100년 전에? 예, 빛보다는 열이 더 많이 나는 놈인데 그래서 야 그거 그만 만들자 해서 그 에디슨이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사조차도 이제 우리 그만 팔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기어이 판매 다시 팔 수 있게 그냥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백열전구를 쓰는 데가 아직 있나요? 그 무슨 있어요. 미국은 뭐 구석구석 찾아보면은 정말 구닥다리 물건들 많고 그리고 사실 저는 백열전구 자체는 좀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보기엔 좋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효율이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이제 쓰면 안 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샤워기도 사실 92년도에 만들었으면 이때는 사실 초대 부시 대통령 때잖아요. 92년도면 공화당이 아버지 부시가 만든 거예요. 야, 그 뭐 샤워는 이 정도 물 나오면 되지. 더 나오게 하는 거 하지 마. 그거를 몇 년 지난 겁니까? 30년 지난 거를 갖다가 야, 샤워 빡빡 나오게 해도 돼. 막. 지지자들이 많이 좋아했겠네요. 질려. 진짜.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 이 주지사가 선언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가솔린 차량 이제 못 팔게 하겠다. 그러면은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많이 포함하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50만 개 이상 이제 자동차 충전소를 포함해서 이 인프라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투자를 할 것, 세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이 또 이제 한국 분들이 좀 많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기술이 또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5년 동안 5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또 이제 바이든도 이제 그 미국 우선주의가 당연히 이제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이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한중일 3개국에서 전 세계 배터리의 한 85% 정도가 생산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좀 더 뭐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뭐 배터리 업체들도 미국에 가서 공장 지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미 지었죠. 이미 지었나? LG화학이 한 8년 전에 하나 지었고. LG화학 좀 앞서갔네요. 그래서 이제 그 GM이랑 파트너해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GM이 좀 지지부진하는 바람에 약간 좀 애매해졌는데, 그래도 이번에 또 울티엠 배터리라고 이제 GM하고 LG가 공동 개발했다고 하는데 뭐 GM이 뭘 했겠어요? 사실 LG가 다 했겠지. 그래가지고 공장 짓고 사람 뽑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아까 85%는 통계가 조금 예전 통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파나소닉이라는 일본 회사가 네바다에 테슬라랑 같이 기가팩토리라는 걸 지었잖아요. 그게 한때는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이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많이 줄어서 한 15% 줄었을 수 있는데 20%?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한국 업체, 일본 업체가 미국에서 생산을 좀 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도 코나 전기차 같은 거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차별을 하든지 뭔가 좀 대우를 안 해주든지 좀 그런 거 있을 거라서 그렇게 되면 배터리 공장을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다가 지어야겠죠. LG든 뭐 SK 이노베이션이든 SK도 아마 한다는 것 같던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대기업 직원분들이 미국 가서 그 코로나 위험 속에서 실사를 띄고 계실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또 전기차에서 이제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2022년까지. 근데 이거를 계속 지속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것도 만든 지 한 10년 정도 된 그 제도인데, 20만 대까지, 각 메이커별로 20만 대까지는 7,500달러를 세액 공제를 해주고, 그거 넘어가면은 점점점 줄여가지고, 이제 뭐, 그다음부터는 안 주겠다. 왜냐면 20만 대 팔았으면 생산 캐파를 이미 키웠으니까, 뭐, 더 도와줄 필요 있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다 20만 대 다 했고, GM도 20만 대 채웠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문턱이 높아진 거죠. 값이 이제 좀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되면 이거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근데 이제 그 상원에서 막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서, 시도는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약간 대중교통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운전하고 다니는데, 이제 10만 명 이상의 미국 도시에는 그
전기버스를 운행시키도록 하겠다고. 근데 이제 좀 미국산 전기버스라는 좀 그런 단서가 있긴 한데 탄소 배출을 좀 많이 줄 것 같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갈수록 그냥 그 미국 같은 경우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불만이 늘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해가지고 이런 흐름은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대신에 이제 뭐 LG나 SK 이노베이션이 가가지고 공장 지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미국산이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해서 해야죠. 뭐 사실 현대 기아도 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한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뭐 그걸로 일자리 만들고 이런 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근데 요거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 많잖아요. 출퇴근 비행기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탄소 배출량이 낮은 항공 연료를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 진짜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이오 연료를 하면은 뭐 되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맨날 말은 많고 이게 딱히 된 적은 없는데 뭐 수소로 해가지고 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하나 했다나 뭐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도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죠. 뭐 근데 전기차보다는 이제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 대통령 권한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권이 당연히 이제 위헌될 텐데 되면 앞으로 많은 기대하고 그린피스 유니버스 채널을 통해서 뭐 변화되는 세계 각국의 모습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 만약에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면 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사실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뭐 미국이 전혀 리더십을 발휘 안 하면은 이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치체일 수밖에 없는데 뭐 현재로서는 약간 이제 좀 나아지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고요. 네, 하여튼 잘 정권 이양이 돼서 좋은 소식, 좋은 조치 보건, 샤워기 이런 거 다시 규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린피스 유니버스에서 붓바살바의 대표 코너죠. 월간 전기차. 원래 주간 전기차였는데 좀 많이 뜸해졌습니다. 또 그 소식 많이 갖고 오셨는데 기대됩니다. 네. 요새는 워낙 소식도 많고 월간으로 하니까 이제 좀 쌓이는 게 많아서 한번 많은 내용을 한번 좀 빨리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올해가 거의 끝나가니까 내년 보조금 관련해서 좀 얘기 드리자면 이 보조금은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주고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제품을 빨리 사서 좀 이제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올해 같은 경우 78,650대를 전기차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0만 1,000대로 늘립니다. 오, 10만 대면 10만 대지 또, 항상, 늘어나죠. 그래서, 한 2만 대 좀 넘게, 2만 3천 대 정도 늘어나고요. 승용 전기차를 6만 5천 대에서 7만 5천 대. 이거 보면 또 별로 아니네. 10,000대밖에 안 늘어나네. 이럴 때가 아닌데. 자, 화물차가, 인기 폭발했죠. 13,000대에서 2만 5천 대로. 내년에, 포터, 뭐, 봉고, 이런 전기차, 전기 트럭, 살려는 분들은 좀 더 이제 쉬워졌고요. 버스가 650대에서 1,000대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아쉽네요. 이게 뭐 한 2배 빡빡 늘려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그 국고 보조금을 올해는 대당 800만 원이었는데 최대 그걸 70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뭐 대수가 늘어나는 대신 이게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 수소차 같은 경우 11,000대에서 15,000대로 늘리는데 대당 보조금이 2,250만 대를 유지해요. 아니 전기차 세대 줄 거보다 더 줘. 그러게요. 그 정도 친환경이지 않은데 그래서 이건 굉장히 불만인데 뭐 근데 여전히 수소차 인프라 그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여전히 그린 수소 생산은 안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친환경 이런 거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전기차로 가세요. 수소차는 비추. 그리고 뭐 전체 예산은 뭐 올해 8천억에서 내년에 1조 1,000억으로 늘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3,500억에서 4,400억으로 늘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년에 전기차를 거의 한 트럭 포함해서 10만 대 정도를 하는데 그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조인데 수소차는 15,000대 하는데 4,400억이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청와대에서 듣고 있으면 다시 좀 검토 좀 해보세요. 이러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비싼 차는 이제 보조금 안 준다면서요? 네. 그게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린 전기차는 모델 3거든요. 테슬라의 롱레인지. 작년에는 코나였고
한 10,000대 넘게 팔려가지고 수입차에서 1만 대 넘으면은 이게 약간 자리 잡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만 대 클럽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내년에 모델 3 롱레인지가 6,300만 원인가 그런데 보조금 받기 전에 한 6천만 원대 정도에서 이게 이렇게 비싼 차를 보조금 주는 게 맞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뭐, 그거는 일리가 있죠. 그래서 내년에 모델 3 같은 경우, 뭐, 롱레인지가 인기가 제일 많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어쩌면 못 받을 수도 있는. 예. 그러면 그게 보조금을 받으면 그 모델 3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얼마에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면? 한 5,500? 5,300? 보조금이 한 5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역별로? 아니요, 그쵸. 보조금이 지역별로 한 500,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게 한 800, 그러니까, 한 1,300 하니까, 더 싼가? 그럼 테슬라가 5,000, 네, 근데 세금도 내야 되니까. 테슬라의 모든 모델이 다 보조금을 못 받는 건 아니고.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라고 한 400km 정도 가는 차가 있어요. 네. 그거는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저도 사실 롱레인지 샀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더 좀 멀리 갈 수 있고, 뭐 그런 거를 좀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내년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해서 만약에 뭐 살까 말까 하시는 분이 있다면, 특히 이제 모델 S 같은 경우, 이제 그거는 거의 한 9천에서 1억 정도 하죠. 그거는 내년에 무조건 못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좀 저렴한 전기차는 뭐가 있나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승용차요. 아이오닉 정도인데 뭐 정말 인기 꽝이죠. 한 달에 그런 거는 이제 보조금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일이나 이런 데도 그런 가격 제한을 좀 둬요. 그래서 뭐 해외 차는 안 돼. 이렇게 하면은 WTO에 걸리고 이래서 안 되고 그냥 가격 면에서 이렇게 비싼 차는 알아서 사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 줬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성숙기에 들어간다는 면도 있고 뭐 저도 사실은 뭐 또 너무 비싼 차는 보조 안 해주는 게 맞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니까. 아이오닉 같은 건 얼마 정도에 구입하셨어요? 보조금 포함해서? 2,300에 샀죠. 그럼 보조금 떼면은 3,000 얼마 정도였던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때는 보조금이 1,900이었어요. 저 살 때.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거의 뭐 많이 준 거예요. 보조금이 벌써 한 그때 1,900에서 한 3년 전에 지금은 이제 한 1,300 내년 되면 한 1,200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한 가지는 그 테슬라가 중국에서 보조금이 그 가격 제한이 걸리니까 차값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천 정도에 만약에 상한선을 그어서 보조금 안 주겠다 그러면 테슬라에서 가격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국산이랑 또 경쟁이 좀 더 치열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는 테슬라도 들어오고 아무튼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은데 아무튼 그 고가차에 대한 보조금 그 혜택이 없어지는 거는 뭐 이미 이제 예고가 됐으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감안하시라. 말씀드리고 또 다른 소식을 좀 전하자면은 내연기관차 퇴출을 저희 그린피스도 열심히 캠페인을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정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영국에서 오늘 녹음하는 이런 18일 날 기준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에 하는 걸로. 와, 엄청 빠르네요. 원래 한 3년 전에 2040년 얘기했었는데 그때부터도 계속 기후 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30년에 해야 된다. 40년 너무 늦다 얘기했었는데 정치권에서 이러면서 5년 땡겨볼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과학적으로 맞는 넷제로를 가려면 30년부터는 판매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판매 금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는 5년 연장해줬어요. 2035년까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냥 일반적인 차는 뭐 끝이고 하이브리드도 앞으로 15년 후에는 친환경 하이브리드만 못한다. 팔지도 못하는 차를 무슨 친환경이야. 그래서 2030년부터 가솔린, 경유 디젤. 이런 거 쓰는 차를 못 판다고 해도 요즘 나오는 차들이 워낙 오래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빨리 퇴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판매 당겨야 되는 거죠. 기존에 팔렸던 가솔린 경유차가 막 90%일 거 아니에요. 영국.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93%. 또 몇십 년을 또 타실 거 아니에요. 타는 그렇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영국은 적절하게 뭔가 좀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중국이 2035년부터는 한 50%까지는 전기차, 수소차도 거기 포함될 수는 있고 하고
나머지는 하이브리드 이랬는데 보면은 이렇고서 더 땡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확정은 아니고 안이 나온 건데 그래서 자 뭐 저희가 캠페인 할 때 뭐 이렇게 좀 허황된 얘기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렇지가 않다. 저희는 사실 좀 미리 알려드린 거다 어떻게 보면. 베이징에 또 이제 그 그린피스 캠페이너가 이 전기차 얘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미 중국은 전기차 보급이 많이 돼서 그런지 그 베이징 사무소 캠페이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그 폐건전지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쇼크 먹었어요. 와, 네, 그렇죠. 다음 단계가 이제 그렇죠. 왜냐면 전기차가 자리 못 잡은 거는 잡게 도와줘야 되지만 자리 잡은 다음에는 이제 똑바로 하게 또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죠. 중국은 폐건전지를 다 재활용하는 그런 방안 수입하라 그런 얘기를 해서 앞서간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테슬라 초기 공동 창업자 비슷하게 거의 들어왔던 그 데이비 스트라버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작년에 조용히 떠났어요 테슬라를. 그래서 이 뭐지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레드우드 마티리얼스라고. 이직이나 뭐 이런 거 했겠지. 조용히 떠나서 창업을 했어 창업을.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배터리 그 재생하는 배터리 재활용하는 거. 그게 된다라고 생각한 거네. 이미 하고 있어요. 와, 테슬라를 창업했던 사람이 나가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더. 근데 이제 전기차 쪽에 좀 큰 사건이 배터리 불량으로 이게 좀 사고가 많이 나는데 네. 코나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 중단했나 뭐 지금 그렇죠 아마 뭐 리콜하고 네, 막 이랬는데 이게 또 더 큰 파장이 있는 게 유럽에서 그 CO2 규제 때문에 그 벌금 안 내려고 전기차를 좀 이렇게 섞어서 팔고 있었는데 이게 불량이 나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또 삼성 SDI 배터리, LG 화학 배터리 막 뭐 이래서 지금 그 차를 못 파는 것도 문제지만 차를 못 팔아서 벌금을 때려맞게 돼가지고 이 자동차 업체들이 나름대로 그 대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차질이 생겨가지고 지금 딴 데서 이제 그 벌금을 피하기 위한 그런 탄소 뭐 그 크레딧 같은 걸 사오려고 지금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K 배터리 또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걱정입니다. 이게 그 고객들이 이제 곤란을 겪고 있게 된 거예요. 배터리 샀다가. 그래서 잘 대응해야 되는데 이 조용했던 GM 그 쉐보레 볼트 거의 LG가 굉장히 많은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뭐 LG 볼트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볼트도요? 미국에서 리콜됐어요. 68,667대. 여기서 한국에 렌터카도 많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사실 같은 제품이거든요. 코나 이런 게 되게 렌트카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잘 나갔던 게 그 볼트. 그 다음에 뭐 아이오닉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코나, 그 다음에가 지금 모델 3가 지금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볼트 리콜, 코나 리콜, 그나마 아이오닉은 리콜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참 다 한국 배터리 쓴 제품들인데 잘 좀 그러니까 LG화학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면 좀 잘 좀 하셔가지고. LG화학 책임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나요? 어떻게 뭐? 뭐 100%는 이제 공방이 끝나진 않았는데, 근데 볼트 같은 경우는 사실 LG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가지고 거의 차를 만들다시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코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이 문제냐, 뭐 현대 시스템이 문제냐 이렇게 뭐 싸움할 수 있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고. 근데 볼트 같은 경우는 좀 충격이 더 큰 게 LG가 대부분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책임을 조금 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저는 그 서울에서 이제 전기차를 빌릴 때는 보통 볼트를 빌리고 이제 최근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는 코나를 빌려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두 개를 좀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이런 게 조금 하루빨리 좀 정리가 되고 저 같은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안전이 중요하죠. 그럼요. 네. 독일에서 벤츠 공장 책임자가 테슬라 베를린 공장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장 책임자가 맹 비난이 되고 있는데 실력 있는 사람이 전기차 업체로 간다는 거는 뭐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테슬라 모델 3가 배터리가 또 용량이 늘어나고 효율이 개선돼가지고 주행 거리가 515km에서 564km로 50km가 늘어났다. 와. 가격은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기차의 그 개선 그 속도랄까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좋아지니까. 뭐 기름 연비보다 훨씬 더 저기가 되네요. 개선이 빨리 되네요, 그죠? 그렇죠. 뉴욕시에서 테슬라 모델 3로 옐로우 캡을 이제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택시로. 예. 그래서 뭐 많은 활약을 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파나소닉이나 LG랑은 이제 등 지는 거냐 했는데 파나소닉이 테슬라가 개발한 셀을 우리가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새로운 협력 관계로 간다. 예. 그리고 뭐 배터리를 그럼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테슬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디자인한 배터리를 이제 그 파나소닉이 또 만드는 노하우는 있을 테니까. 예. 디자인은 자기들이 한다. 애플의 칩처럼. 그런 거죠. 애플이 칩 만들면 디자인하면은 TSMC 이런 데서 찍어주잖아요. 삼성에서 찍어주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파나소닉이 뭐 등 돌리나 했는데 그냥 좋은 거 만드셨네요.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해가지고 그냥 뭐 공생하는 걸로. 예. 테슬라 소식은 여기까지고 경쟁업체 소식이 좀 많이 있는데 아까 뭐 배터리 공장 만드는 거 GM 말씀드렸고 그 신차가 발표는 많이 되는데. 다들 가격이 되게 비싸요. 뭐 GM 허머 이런 거 뭐 12만 불, 뭐 1억 한 4천 이러고. 원래 허머가 원래 비싼 차 아닌가요? 원래 그렇긴 해요. 없는 허머. 네. 그래도 1억 4천 이건 좀 세고요. 뭐 살 사람 사겠죠. 뭐. 네, 싼 거를 이제 8만 불에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출시가 2024년이에요. 그걸 지금 발표해서 어쩌자는 건지.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게 전기차를 이렇게 주행거리로만 사는 게 아니라 보니까 벤츠 전기차도 나왔잖아요. 그건 그런데 성능이 테슬라만 못하지 않나요? 그 주행거리나 이런 거? 그렇죠. 성능은 좀 따라줘요. 가속 같은 건 나오는데 주행거리 너무 짧아요. 네, 짧아가지고 1억짜리 차인데 한 400km 밖에 못 가고 인증치가 400km면 실제로는 한 350? 뭐 이럴 건데 브랜드 보고 사시는 거죠, 그죠? 근데 GM이 뭐 브랜드가 뭐 그게 좀 허머라는 아니 그렇죠. 허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분명 매니아층이 있을 테니까. 근데 2024년에 출시하는 걸 뭐 과연 할 것인가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고 뭐 BMW도 뭐 하여튼 뭐 2021년 말에 뭐 출시한다고 하는 SUV 모델이 나왔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조금 좀 시점도 느리고 성능도 약간 떨어지고 가격도 뭐 약간 더 비싸고 그래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된다. 왜냐면 이게 다 잘해서 다 잘 돼야 되는 건데 전기차는 뭐 테슬라랑 뭐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한 면이 좀 보입니다. 뭐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눈 것 중에서 폴스타라고 이제 볼보 자회사 같은 건데 여기서 그런 테슬라급의 정말 잘 만든 전기차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요게 또 최근에 전량 리콜이 들어갔어요. 배터리랑 인버터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른 메이커들이 아무튼 계속 따라오고 출시는 하는데 조금 약간 뭐 부족함과 이런 잡음들이 좀 있다. 뭐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배터리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테슬라는 파나소닉 이게 좀 별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면은 여기도 뭐 리콜하는 게 좀 있었는지? 초창기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테슬라는 전기차가 잘못되면은 회사가 끝장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그런 그 잘 관리하고 그 배터리 셀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다른 메이커들은 이제 약간 좀 경험도 좀 떨어지고 배터리만 전기차만 꼭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뭐 인력을 투입하는 거든지 이런 거에서 집중을 못 하는 게 아니냐. 너무 밖에다 맡겨가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 하청업체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예. 직접 관리를 빡세게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그거를 이제 정말 LG랑 뭐 삼성이랑 딱 붙어가지고 막 동고동락하면서 만들던지 뭐 그래야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잖아도 닛산 리프, 뭐 쉐비 볼트, 아우디 이트론 이런 게 지금 $10,000 이상 지금 할인해서 팔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신 분들은 뭐 이런 차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000 이상 1,200만 원 깎아주는 거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세일하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전기차가 좋아서 돈 다 주고 사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팔면은 정말 손해 볼 거예요 아마 메이커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이유는 좀 알 수 없지만 그렇네요. 네네네. 그리고 저기 재생에너지 소식 하나만 좀 전해드리자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저 BP가 수소 생산한다는 거 그거 얘기 안 할게요. 네, 넘어가시죠 뭐 그럼. 네. BP가 수소 생산한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지석쌤께서 이번에도 또 주간이 아니라 월간 전기차 또 이제 알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이번 주에 메인 소식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메인 뉴스는 좀 멀리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여행도 잘 못 가시고 하니까 사실 뭐 탄소 배출 때문에 뭐 여행을 너무 자주 가고 그런 건 좀 해외에 가는 거 그렇지만 또 이제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해외에 또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아프리카 특집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김나연 선생님은 아프리카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아프리카 하면 윤탁쌤이 떠오르죠. 아 그런 거 말고요. 좀 방송을 좀 네? 얼룩말. 나연쌤 말고 네, 얼룩말 좋아요. 저는 지석쌤은 뭐 떠오르신 게 있습니까? 앞으로는 좀 불쌍하다. 맨날 그런 이제 그런 거. TV 보고 있어도 이렇게 맞아요. 불쌍한 어린이들 많이 나오잖아요. 못 먹어가지고 네. 막. 네. 저는 아프리카 하면은 아프리카 청춘이다 그 패러디 죄송합니다. 네. 빠른 사과 감사드리고요. 아니, 이런 거 하려고 나 자른 거야 아까? BP 얘기하는데? 뭐 귀피 얘기했어요 무슨? 아니 근데 좀 실패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에는 사실 그닥 관심이 없잖아요. 멀기도 하고 뭐 좀 가볼 기회도 잘 없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는데 아시아는 47개국 인구가 44억 명 이렇게 살고 있는 가장 이제 지구에서 가장 큰 대륙이죠. 인도랑 중국이 있다 보니까 인구가 어마어마하고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그 대륙에 55개국 정도가 있고 한 13억 명 정도의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제 이 방송에서 아프리카 얘기를 하느냐? 왜냐면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프리카가 탄소 배출을 하는 건 되게 적은데 그 피해를 좀 가장 크게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린피스 아프리카 사무소에서 이 기후 재난, 아프리카에는 어떤 재난이 있는지 그런 걸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광고 방송은 아닌데 그린피스 아프리카에 이제 뭐 협찬 받은 건 아닌데 저희가 한번 뒷광고는 아닌데 좀 약간 이걸 다뤄보려고. 저 사실 아프리카 사무소 사람 본 적 있어요? 나연쌤이나 지석쌤? 네, 저 한 분 뵀어요. 진짜요? 네. 저는 없어요. 그래서 그린피스 아프리카에서 좀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국제 사무총장님이 쿠미 나이두라고 이제 남아공 출신이시죠. 지금은 아마 엠네스티 사무총장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린피스 이렇게 참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곳이죠. 지금은 제니퍼 모건 이제 최초의 여성의 사무총장님이시죠.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네. 제가 계속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 오면 배를 타셨죠. 그렇죠. 저 항상 저를 어필하죠. 저를 까먹을까봐 항상 저를 어필하는데. 네, 그 남아공이랑 DR 콩고, 카메룬, 케냐, 세네갈에 저희가 사무소가 있어요. 네, 그린피스가 이제 55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아프리카에서는 그 그린피스가 그 불법 벌목 이런 캠페인을 많이 했었는데 1999년부터 카메룬에서 벌목 캠페인을 했었고 반대 캠페인을 이제 2008년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광고주 소개를 다 했기 때문에 방송으로 이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피스 아프리카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린피스 아프리카 사무소에서 올해 이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제목을 이제 그대로 한국말로 옮기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네. 아프리카의 기상이변 현상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54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요. 네. 이제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린피스가 이제 2013년에도 이런 보고서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지구 평균보다 높은 기온 상승을 경험할 것이고 열대 지방에서의 강우량 변동이 증가하면 대륙의 약 4분의 1, 그러니까 25%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극한 강수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대요. 근데 7년 전의 예측이 이제 올해 낸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보고서 뜯어보니까 RCP 8.5라고 약간은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거는. 아니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제 보고서가 써지긴 했는데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은 좀 그런 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피해의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별로 많이 쓰지 않았는데 우리 쪽에 자꾸 기상이변이 발생한다라는 거에 대한 약간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강수량이 25% 정도 줄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영향이 있냐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또 요즘 케이블 TV 같은 게 좀 잘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 보면은 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막 이런 프로 있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보면은 그 아프리카는 건기 우기에 따라 노선이 막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은 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서울, 부산 노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길이 없어져 버려요. 비가 오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우기 때 도로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물류 배송에도 큰 차질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은 되게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기후 위기에.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이제 개발된 국가에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만들 때는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그 물 빠지게 다 설치하고 막 이렇게 막 할 텐데 그러려면 비용하고 그런 게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아프리카 쪽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경로를 의존하는데 그 잠기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빠질 때까지 못 쓰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게 코로나 백신의 온도 유지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콜드체인. 예. 네, 콜드체인. 그러니까 뭐 화이자는 50도여야 되고 모데나였나요? 뭐 거기는 영하 화이자가 20도 70도인가 그렇고 네, 모데나가 뭐 영하 20도. 예.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 개도국에서는 불가능하죠.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도로를 운송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국에서 이제 저희도 또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또 그 사실은 이제 또 아프리카라고 해서 좀 더 다른 현상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약간 피해가 좀 더 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예측할 수가 있는데 나연쌤 또 우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도 또 괜찮은 보고서 올해 8월에 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이제 지난 8월에 기후변화의 경고, 폭염과 건강 피해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폭염의 지속 기간이나 강도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어떤 건강상의 피해 이런 것들을 담은 내용이었는데요. 이 아프리카 사무소에서 낸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 폭염 관련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더웠다 이렇게 꼽히는 10년이 전부 2005년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년 안에 그 10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20세기 후반 관측 자료를 보면 아프리카 일부 지역, 특히 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에 걸쳐서 폭염 지속 기간이나 강도가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 중에 그 기후위기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심화가 되면은 이런 익스트림 웨더, 이상기후가 심각해지면은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 예시가 우리나라 폭염 보고서는 뭐 노인들의 건강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취약계층 얘기를 했죠. 폭력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1991년에서 2009년까지 동아프리카의 그 폭력 갈등 이런 거를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날씨가 시원할 땐 상관없고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거랑 적게 내리는 건 상관없는데 평상시보다 고온일 때는 폭력 사건이 이제 26.6%가 더 많이 발생한다.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에 대해 얘기를 하는 그쵸. 거죠. 그래도 아프리카도 분쟁이 워낙 많잖아요. 이제 또 그 정말 아프리카 지도 보면은 자로 잰 듯이 쫙쫙쫙 그어져 있잖아요. 네. 아시죠? 뭐 유럽 사람들이 와서 그냥 거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나라 이렇게 거버렸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종교적인 분쟁도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데 이런 게 이제 이상기후가 더 심해지면은 이제 그런 폭력 사태가 더 많이 증가를 하는 거죠. 폭염이 거기다 또 뭐 에어컨 뭐 더위 쉼터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예. 에어컨 이런 거보다는 그 위에 돌아가는 이제 모든 나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도 남아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살잖아요.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정말 그 약간 많이 못 사는 국가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사는 집 가야지 그 선풍기? 그 천장에 선풍기 같은 게 있어요. 돌아가는 그게 있는데 그거 잘 안 돌아가죠 사실은. 왜냐면은 거기는 건기 때 수력 발전에 많이 의존하는데 전기가 없으면은 그것도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혹시 또 현지 또 살아본 사람의 또 예, 제가 또 좀 살았잖아요. 좀 한 30개월 정도 살았는데 그때 정말 한국 와서 쇼크 먹었죠 그때. 한국에서 막 지하철에서 TV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갔다 오니까 30개월 살고 갔다 오니까. 그런데 좀 많이 상황이 다른 것 같고 또 이제 뜨겁고 습한 곳에서 이제 생존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막 하면은 유명한 사막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 잘 몰라요. 어디 사막? 사하라? 고비 사막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안 그래도 가장 큰
사하라 사막이 좀 유명하죠. 아프리카에서는. 근데 이 사하라 사막이 제가 또 네이처지에서 정말 나름 감명 깊게 본 논문이 있는데 그 사하라 사막이 늘어나는 거랑 북극 빙하가 줄어드는 거를 비교한 보고서인데 뭔가 연관성이 네.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북극 빙하는 한 16% 줄어드는 시간에 동시에 사하라 사막은 8% 정도 증가한다. 그래. 사막 지역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빙하에는 우리가 뭐 농사 짓고 사람이 많이 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사막이 8% 늘어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이 줄어들고 땅이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유엔에서 그 손바닥으로 약간 진짜 정말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네덜란드에 있잖아요. 그 팔뚝으로 뭐 댐을 막았다나 뭐 그런 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유엔이랑 아프리카 연합이랑 참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그 사하라 사막의 그 풀로 이렇게 녹지 장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대요. 라인에 더 안 커지게.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기후가 그대로여도 그걸 다시 만들기가 어려운데 네. 또 기후가 점점 이제 식물들이 살기 어렵게 바뀌는 게 상황이라서 더 어렵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빙하가 16% 주는 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지만 사막이 8% 느는 것가 거기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럼요. 사람이 바로 정말 뭐 몇십만 명이 뭐 굶주릴 수 있는데 그거는. 그리고 아까 지덕쌤이 항상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프리카의 안타까운 환경, 그 이제 기아, 뭐 난민 이런 거 영상을 많이 우리가 접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식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식량의 생산성이 안 그래도 이제 선진국보다 떨어지는데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심각해지는 나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사람도 사람인데 진짜 동물들도 되게 많이 영향을 게다가 받게 이제 되잖아요. 보고서 저도 이제 그냥 그 요약본만 좀 읽어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언제 티핑 포인트가 오고 언제 그런 뭐 멸종이 시작되고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좀 민감한 애들, 좀 약한 애들 아니면은 사실은 쟤들은 괜찮겠지 하는 애들이 막 죽어 나가고 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초기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오밥 나무가 막 죽거든요. 근데 바오밥 나무는 정말 거기서 완전 고인물 정말 오래오래 살았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 그래서 이제 걔네들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올해 7월 10일에 나왔던 그 기사인데 보츠나와에서 코끼리가 350마리가 떼죽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뭐 밀렵꾼도 아니고 뭐 상아를 떼간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해서 막 그래서 처음에 무슨 바이러스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코끼리들이 이렇게 물 찾아가가지고 기억하고 파서 물 먹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동해서 또 물 먹고 막 이러는데 그 따뜻한 물을 선호한대요. 차가운 물보다는. 그래서 이빨이 시린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녹조가 생긴 거예요. 그 물에. 근데 그 녹조가 독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조금만 있었으면 배 아프고 말았겠지만은 그러니까 물은 마셔야 되고 350마리가 다 마신 거죠 그거를. 그다음에 이제 가다가 이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설사 몇 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완전히 갔군요. 너무 진짜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뭔가 멸종위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진짜 그런 게 뭔가 현실이 됐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코끼리가 그 상아 이런 것 때문에 밀렵되고 그래가지고 보호하려고 또 많은 노력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살려놓고 해서 350마리 정도면은 이게 큰 군락을 유지시켜놓은 건데 엄청 많은 걔네들은 생존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그 사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물 찾아가지고 가서 막 물 찾으면은 막 살았다 하면서 막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마셨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물에. 아니 아이고. 상아를 대체하려고 플라스틱을 만들었는데 플라스틱으로 또 지금. 그렇죠. 그것도 문제고.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몇십 년 지나면 그때부터 무슨 멸종인가 이게 아니다.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게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350마리가 죽었으니까 한꺼번에 뉴스에 나온 거지만 뭐 군데군데 뭐 몇십 마리씩 죽은 거는 이게 우리가 몰라서 소식을 그러니까 보츠나와가 언론이 얼마나 봤다든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는 또 눈에 보이니까 크고. 코끼리 때는 사실 뭐 약간 좀 관찰을 뭐 대상이고 할 테니까. 근데 어쨌거나 한 번 그 350마리가 죽었고
그 다음에도 또 뭐 더 작은 그 규모의 떼죽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기후변화 이벤트가 사실은 아프리카라고 해서 좀 특별하게 새로운 게 있는 건 아닌데 이거는 조금 색다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폭염 보고서에서 볼 수 없는 메뚜기 떼. 또 김나연 선생님 또 메뚜기 떼 전문이시잖아요. 네, 메뚜기 떼 얘기를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거의 그 수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서 네. 식량을 그냥 다 먹어 해치워 버리니까 네.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또 지금 사람들이 아프리카 하면은 어느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약간 막 그 와칸다? 네, 약간 와칸다 포에버. 그렇죠. 그런 느낌 맞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하는데 사실은 이 아까 그 사하라 사막의 위쪽에는 이 약간 뭐라 그러죠? 아랍 계통으로 이제 좀 생기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치기로 유명한 지네디 지단 이 사람이 약간 아프리카 알제리계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아프리카 하면은 유명 국가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쪽 나이지리아 뭐 이런 게 있고 남아공 이런 것도 있는데 이집트도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카이로 대학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은 대학. 거기 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카이로 대학에서 유학 갔다 왔다 하면 좀 쳐주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유적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피라미드 네. 뭐 이런 것도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기후위기 이런 거. 네,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 시민들이 이제 진짜 아프리카가 물리적으로도 너무 멀기도 하니까 좀 그 나라의 기후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되게 동떨어지게 느낄 수도 있는데 뭔가 책이나 TV에서 되게 많이 봤던 그런 유적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해서 네. 관련된 기사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미국 오하이오 대학, 그리고 케냐의 케냐타 대학의 공동 연구진이 이제 지난 9월에 아프리카 고고학 전문지에 공개한 연구 결과예요. 이제 잃어버린 도시라고 불리는 수단은 다들 아시죠? 수단 네, 수단 나일강변에 있는 고대 쿠시 왕국이라는 유적지가 있대요. 아마 윤탁 지석쌤은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아요. 이 쿠시 왕국이 이집트보다 더 많은 수의 피라미드를 지은 걸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터가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돼 있대요. 근데 이게 폭우가 오게 되면은 계속 물에 잠길지 말지 막 이런 상황에 있어서 몇 년이 지나면 이 터가 물에 잠겨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이 있더라고요. 그럼 또 이거 뭐 또 비싼 돈 들여서 옮기니 많이 뭐 하고 난리가 나겠네요, 그죠? 그쵸. 만약에 옮길 수 있다면 또 다행이지만 그러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책에서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암각화. 이제 뭐 바위나 동굴 벽면에 그림을 그린 것들이잖아요. 이 아프리카 남부 국가 중에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되게 이런 암각화가 많대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트위펠폰테인이라는 암각화지대가 나미비아에서 첫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 무려 6,000년 전에 원시 부족이 수렵 채집 활동 그리고 종교의식 이런 활동 등을 새겨놓은 바위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여기도 또 이제 물에 잠기는 거냐? 그렇지가 않고 이 지역이 비교적 건조해서 이런 암각화가 수천 년 동안 보존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후위기가 심해지면서 습도가 올라가고 암 속에 이제 곰팡이, 미생물 이런 게 번식하기 시작해서 이런 그림들이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래 건너왔던 암각화마저도 좀 기후위기 때문에 많이 습해져가지고 그것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도. 근데 도시화가 약간 기후위기에 더 취약할 수가 있대요. 오히려. 왜냐면 녹지가 부족하고 하니까 홍수 같은 위험도 못 견딜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짠한 얘기 계속했지만은 뭐 생물 다양성 줄어드는 얘기도 하고 이제 더 못 살게 되고 이런 얘기도 했지만 물과 음식이 부족해지니까 이거는 뭐 전쟁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집트, 에티오피아도 뭐 지금 뭐 나일강에 그 물이 나오는 그 부분을 이티오피아가 댐을 짓는다고 하니까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고 정말 생명줄이 막 막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태풍이 한 번 오면은 태풍 이후에 질병이 계속 창궐하는 거예요. 콜레라. 그래서 22억 달러 손실을 얼마 전에 보기도 하고 가뭄 영향도 하고 또 재밌는 게 이게 재밌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북아프리카랑 남아프리카 지역은 강수량이 뭐 또 줄어들고
네. 중앙이랑 이쪽은 감수량이 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쪽이랑 남아공 쪽은 뭐 가뭄이나 이런 거에 더 힘들어지고 이제 중앙 쪽은 홍수나 이런 거에 힘들어지고. 그쵸.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네. 참 그렇잖아요. 또 아프리카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또 비행기 타고 와서 아프리카 도와주잖아요. 탄소 배출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좀 악순환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좀 피해를 계속 아프리카 보니까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너무 뻔하죠. 결론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결론 왜 이렇게 성의 없게 썼나. 우리 캠페인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뻔합니다. 그러니까 식량 안보를 위해서 이제 복원할 수 있게 그 국제적인 조항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화석연료 쓰지 말고 온실가스 배출 중단해줘라. 네. 기후위기 그렇죠. 해결하자. 결론이 너무 근데 그거밖에 없어 지금.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열심히 석탄 발전소 돌려가지고 돈을 벌어서 조금 뭐 한 달에 10,000원씩 뭐 후원하고 이런 거 물론 아름다운데 그래 버리면 결국에는 근데 점점점 문제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에너지원을 바꾸는 게 태양광, 전기차, 뭐 풍력 이런 거 좀 받아들이고 빨리 깔릴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닭 한 마리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재생 가능 에너지 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쵸. 그쵸. 네. 네. 기후위기가 진짜 평등하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근데 그 아프리카만 피해 보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도 그렇죠. 결국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약간 좀 반 태양광 좀 전기차에 대한 의구심 거기다 특히 요즘 화재까지 나버리니까 실제로 저도 막 세게 권하기가 조금 좀 머뭇거려지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잘 해결해서 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게. 너무 아프리카 억울하잖아요. 진짜 억울하죠. 진짜 조금 쓰고 탄소 배출도 조금 하는데 그 피해는 엄청 많이 보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전 거기 사람들 피해 다녀요 그냥 미안해서. 골목골목으로 피해 다녀요. 오늘 좀 억울한 사연 다뤄봤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프리카 청춘이다 특집 어떻습니까? 또 아니, 또 무슨 말씀하시나 했네. 피디님이 경고 네. 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네. 아프니까 진짜 너무 이게 억울한 소식 한번 또 다른 사무소 보고서를 또 한번 봐주니까 또 이런 묘미가 있네요. 또 어떠셨어요, 나은쌤? 저는 저 목에 메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울지마. 할 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시네요. 그 김나은쌤 생각하실 동안 지석쌤은 오늘 어떻게 느끼셨는지. 네, 제가 KBS에서 매주 뭐 라디오에서 10분씩 얘기하는 게 있는데 네. 한번 저기 경고 먹었던 게 왜 맨날 같은 얘기하냐 태양광, 풍력, 전기차. 그래서 되게 다시 또 항변을 했죠. 아니 그걸 해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 뭐 기승전 태양광, 전기차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아프리카 뭐 코끼리 이런 거 기린 포함해서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항변을 드립니다. 그 얘기가 될 때까지 안 할 수가 없다. 다른 뭐 특별하게 막 새롭고 막 창의적인 거 이런 거 없다. 보고서 결론이 되게 짧아요. 그렇죠. 나연쌤은 이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무리 멘트를? 네, 이제 우리나라도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뭐 중국이나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로 되게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선언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선언에서만 그치지 않고 되게 빠른 어떤 실행으로 접어들 수 있어서 좀 이런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기후위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 착하다. 이러니까 착한 소리 듣는구나. 착한 나연쌤 마무리 멘트 감사하고요. 네, 붓바살국과 함께 녹음해주신 지석쌤, 착한 나연쌤 감사합니다.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